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날이죠. 2026년 8월 15일 오후 1시 5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보시죠? 이 데스크탑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DJI 무선 마이크를 여기다 이제 옷에다 부착시키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게 한번 데스크 마이크를 사용해 봅니다. 예전에도 내가 데스크 마이크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데스크 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이제 또 이제 DJI 무선 마이크를 이제 사용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코페르니쿠스도 참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다고 하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기에는 땅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죠.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천동설을 주장했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달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이 아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움직인다.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14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140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에 벌써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는 이 초상화 때 여러분들 1400년대에 이렇게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초상화가 있었을까?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 아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라고나 생각을 해요. 근데 사망은 1500년대 사망을 했네요. 그러니까 1500년대면은 초상화,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초상화 기술이 있었다고 난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틀림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요. 1500년대에는 그렇게 실물과 똑같이 이제 그리는 그런 초상화 기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473년 2월 19일에 폴란드 왕국 왕령 프로이센 토룬, 여기에 현재는 어디냐면은 폴란드 쿠야푸스 코포모르스키에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참 지명이 참 길고도 발음하기가 그런데 쿠야푸스 코포모르스키의 토룬, 하여튼 현재는 여기에 폴란드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났고 사망은 이제 1543년 5월 24일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70세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에 70세에 사망했으니까 한마디로 이때는 사람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을 때였었거든요. 지금은 70이면 청년이죠.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나이 70까지 살았다고 하면은 살 만큼 살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망은 이제 폴란드 왕국 왕령 프로이센 프라우엔부르크에서 사망했다. 여기가 현재는 어디냐면은 폴란드 바르민스코 마조르스키의 프롬보르크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르민스코 마조르스키의
프롬보르크에서 사망했다. 국적은 폴란드, 천문학자, 가톨릭 사제, 가톨릭 신부이기도 했네요, 이 사람이. 학력은 크라쿠프 대학교, 볼로냐 대학교, 파도바 대학교, 페라라 대학교 이렇게 나오네요. 종교는 가톨릭이고 서명은 이렇게 한다고 하죠. 폴란드의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사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저술하여 당시 주류였던 지구 중심설, 천동설을 뒤집는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주장했다. 이는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발견으로 여겨진다. 이게 대단한 거죠. 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지 땅이 돈다고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감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아주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게 튼튼하게 서 있으니까 건물도 짓고 집도 짓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들. 그래서 이제 땅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고 하늘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천동설을 주장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그것이 아니다.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도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죠. 본명은 폴란드어로 미코와이 코페르니크, 독일어로 니콜라스 코페르니크,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라틴어식 이름이다.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 2월 19일 폴란드 왕국 왕령 프로이센의 토룬에서 독일계 상인 아버지 스라의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도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이센이라고 나와요. 프로이센. 이게 왕이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프로이센이. 그럼 이 프로이센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 우리가 예전에 대한민국을 예전에 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인 거야. 독일의 그 예전에 왕이 통치하던 독일이 프로이센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센 얘기도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완전한 폴란드 본토배기가 아니고 그 아버지 때에 아버지는 이 독일 사람이었다 그죠. 아버지는 독일계 상인이었었는데 이제 독일계 피를 가진 아버지한테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10살 때 아버지를 그 외삼촌인 루카스 바첸로데 신부 밑에서 자랐다. 1491년 신부가 되기 위해 입학한 크라쿠프 대학교에서 철학 교수인 알베르트 브르제프스키에서 수학과 천문학 강의를 들었는데 이때 프롤레마이오스의 우주관과 알폰소 항성 목록 사이 불일치를 알게 되었다. 당시 천문학에는 교회력의 시정과 황해력의 계량이라는 두 개의 큰 문제가 미해결로 있었다. 1512년에 외삼촌이 죽자 바르미아 영주성에 있던 하일스베르크를 떠나 수도 사제로서 바르미아 교구의 주교좌인 프라우엔부르크 대성당에서 기거하였다. 그때부터 이 야간에 옥상의 망성대에서 스스로 만든 측각기를 이용하여 천체 관측을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성당에 기거해서 성당에서 먹고 자면서 그때 성당에서 생활할 때 그때 이제 밤이 되면 그 성당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관측했다 이거죠. 뭐 별자리 같은 것도 이제 관측하고 그랬던 얘기입니다. 1516년 바르미아 주교령과
알렌 슈타인 멜사크 재정 담당관이 되어 알렌 슈타인으로 이동했고 1521년 튜튼 기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알렌 슈타인의 수송 책임을 맡아 도시를 지켜내기도 했다. 1522년에 다시 프라우엔부르크 대성당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그 처음에 기거하던 그 성당으로 다시 되돌아갔던 얘기죠. 거기서 그 성당에서 이제 일생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가 지동서를 착안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의 저서 천체회전에 관하여는 1525년에서 1530년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책을 출판한 것을 주저했다. 이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단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추측이 늘 있어 왔으나 코페르니쿠스와 그의 지인들 사이의 오간 편지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가 출판을 주저한 이유는 단지 세간의 비웃음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당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은 일종의 자명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문제가 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갈릴레오의 재판 때였다. 실제로 책이 출판된 것은 그의 말년에 갔었으며 심지어 제자의 명의로 출간했다. 제자인 게오르크 요하임 레티쿠스 이름으로 살짝 뿌려보다가 반응이 좋자 본격적으로 출간하기로 했는데 정작 이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하면서 출판의 발판을 마련한 레티쿠스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런 그 이론을 책을 써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코페르니쿠스가 상당히 좀 약간 좀 겁을 먹었다고 하죠.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어떤 그 불이익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아니 그때 당시엔 전부 다 로마 교황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분이 천주교 신부니까 더욱 로마 교황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전부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온다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그런 위험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지인 아는 사람 이름으로 출간했다는 거죠. 근데 책을 출간하니까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자기 본명을 드러내고 책을 출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섭섭함을 느낀 레티쿠스는 직접 출판하는 대신 지인인 안드레아스 오시안더에게 출판하라고 원고를 넘겨줬고 오시안더는 신학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시 카톨릭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론을 달아두기도 했다.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의 저서 천체회전에 관하여는 1542년에 출간됐지만 코페르니쿠스는 당해 말에 뇌졸중을 앓다가 1543년 5월 24일 70세로 사망했다. 이후에는 프라우엔베르크 대성당에 매장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했고 성당에서 생활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생활하고 그곳에서 죽은 그 성당에 바로 또 묻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해 발굴 상술했듯이 유해는 프라우엔베르크 대성당에 매장되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기록이 멸실되는 바람에 묻힌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1807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는 그의 유해를 찾기 위해 독일 폴란드 원정 당시 프라우엔베르크까지 찾아갔으나 헛수고로 끝났다. 이후 폴란드 공산정권은 가톨릭 교회와 껄끄러운 사이여서 한동안 잠잠했다가 폴란드가 민주화되면서
유해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프롬보르크 대성당 재단 아래를 수색하면서 여러 구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코페르니쿠스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래턱이 없는 두개골과 다리뼈 등을 수습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해당 유골의 사망 당시 연령은 60세에서 70세로 추정되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사망한 나이와 비슷했고 부러진 코, 왼쪽 눈의 흉터 등 두개골의 특징이 현존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초상화와 거의 일치했다. 2008년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의 유전학 전문가 마리알레는 기자회견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책에서 나온 두 가닥의 머리카락의 DNA가 그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의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폴란드가 공산 정권이었는데 공산국이었었는데 이제 민주국가로 탈바꿈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민주국가로 탈바꿈하고 2005년도니까 한 21년 정도 21년 정도 전이네요. 그때 이 코페르니쿠스의 무덤이 있는 코페르니쿠스의 유해가 있는 이 프롬보르크 대성당 재단 아래를 이제 해봤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코페르니쿠스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데서 이제 뼈를 이제 채취해 가지고 그 뼈의 DNA를 검사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DNA가 일치한다니까 그 뼈의 DNA를 검사하고 또 이 코페르니 이 사람이 쓴 책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그 뼈의 DNA를 이렇게 해봤더니 뼈의 DNA와 머리카락의 DNA가 정확히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코페르니쿠스의 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거는 살았을 때 초성화로 그린 것이 아니고 유골을 가지고 이제 대충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이런 식으로다가 재생시켜보는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로 이제 뼈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측정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런 걸 했을 때 이런 얼굴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100%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코페르니쿠스 실물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10년 5월 그의 장례식이 사후 거의 500년이 지나 폴란드에서 다시 치러졌다. 폴란드 국민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그를 국민적인 영웅으로 기리며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지 500년이 흐르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 아버지는 이제 독일 피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폴란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에서 이 사람 아주 굉장히 영웅시하는 거죠. 2010년 5월 그의 장례식이 사후 거의 500년이 지나 폴란드에서 다시 치러졌다. 이렇게 나오고 업적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재발견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려 17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타르코스 이 아리스타르코스는 기원전 310년에서 기원전 230년에 생존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인데 그는 심지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구, 달, 태양 간의 거리도 계산한 인물이다. 다만 이후 천동설에 완전히 묻혀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 때에 가서야 재발견된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탈리아 유학 중에 아리스타르코스의 저작을 접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이미 기원전 시대에 이렇게 땅이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리스타르코스가 주장한 지동설이 이제 한동안 세상에서 잊혀지고 잠잠했는데 이 나중에 이제 그 1700년 후손인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이 그리스의 아리스타르코스가 쓴 뭐 책도 읽어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동설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그 코페르니쿠스가 아니고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그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네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잊혀지고 묻혀지고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한 인물이다 이렇게 굳어졌다는 거죠. 그는 흔히 알려진 천문학자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수학적 계산도 했지만 철학자에 가까웠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당신은 아직 제대로 된 천체 망원경도 없는 때이며 티코 브라헤의 방대하고도 체계적인 관측 자료가 쌓이기도 전이었다. 실용화된 천체 망원경은 한 세기 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명했다. 이 망원경은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명한 것이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언젠가 내가 할 것입니다. 이 마이크는 말이죠. 이게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항상 정면에서 오는 소리를 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이크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전번에 이 옷에다 부착시켰던 마이크는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고 무지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마이크였고, 이것은 이제 구준행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상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스탠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입까지 가까이 오는 그런 마이크거든.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 방송에서 중계를 하잖아요. 이 국회의원 책상에 대부분 이런 마이크를 이제 놓고 다 개인당 이런 마이크를 놓고 이제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이게 대부분 이 구준행 마이크가 이런 형태의 마이크를 구준행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 구준행 마이크가 무지향성이 아닙니다.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지향성 마이크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오는 소리를 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아주 완전히 약해집니다. 거의 소리가 그런 거죠. 항시 정면 위주로 소리를 빨아들이는 마이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지동설을 주장한 근거는 관측 결과가 아니라 일종의 철학적 직관이었다. 천동설의 경우도 물론 내가 땅을 디디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다면 우리가 왜 그걸 못 느끼냐는 일종의 직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당시 천동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축적된 천문 기록을 바탕으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집대성한 천동설 모델이 존재했고, 물론 주존원처럼 철학적으로 자규적인 개념들이 있는 데다가 천체 운행 궤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때까지 천동설이 정설인 이유는 가톨릭 교리의 방해 때문에 아니라 단순히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정확하고 수학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주전운을 도입한 천동설의 궤도 해석은 불의의 해석과 수학적으로 동치어서 당시 관측 결과에 맞는 체계적인 수학적 해석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코페르니쿠스는 원 궤도로 지구의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 주전원을 천동설 모형보다 더 많이 썼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가 맞았지만 말이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렇게 지동설을 주장한 거는 어떤 그 사람이 아주 과학뚜렷한 과학적인 증명을 접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느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이라는 거는 어떤 증명될 수 있는 과학적인 논리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됐던 것이죠. 물론 그도 다 맞은 건 아니었다. 지동설은 기본적으로 철학적 사유의 결과였기 때문에 모든 천체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단순 원운동만으로 행성 궤도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원과 이심을 갖다가 행성 궤도를 설명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는 적지 않게 오류가 생겼다. 이후 요하네스 케플러가 행성의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임을 밝히고 나서야 이런 오류들이 시정될 수 있었다. 지금 27분을 경고했습니다. 가톨릭과 지동설의 관계, 그의 당대 가톨릭계는 지동설을 탄압하지 않았다. 코페르니쿠스 본인부터가 무슨 교회의 고문을 받거나 화형을 당한 게 아니라 뇌졸중 병으로 사망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당대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코페르니쿠스에게 지동설의 출판을 장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갈릴레오의 제1차 재판 이후 코페르니쿠스의 저서는 가톨릭 금서 목록에 들어갔으며 4년 뒤에는 9문장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재출판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 학술지는 가톨릭 주교들이 태양 중심설을 이단이라고 선고했으며 코페르니쿠스 저서는 내용을 정정하고서도 여전히 금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고 보고한다. 당연히 폴란드에서는 그를 국가적 영웅으로 평가한다. 독실한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의 상황상 가톨릭 사제일 뿐만 아니라 지동설을 재발견했고 폴란드를 침공해 괴롭혔던 독일 기사단국과의 분쟁에서도 폴란드 왕국의 승리에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는 독일어, 라틴어에 능통했고 이탈리아어와 그리스어도 어려움 없이 구사했다. 지동설의 충격 효과 때문에 이제 충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리키는 코페르니쿠스적이라는 관용어가 있다. 이는 프로이센 왕국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사용한 개념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서 온 것이다. 칸트는 자신이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인식의 중심을 객체인 대상에서 주체인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 전환시킨 작업이 천체 운동의 중심을 지구에서 태양으로 전환시킨 코페르니쿠스의 그것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인식이 대상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 형식이 대상의 인식을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개념이다. 가장 좋은 예는 역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처음 제시했을 때 대다수가 씹었던 것과 달리 많은 학자들이 높게 평가했다. 지동설 재발견이라는 압도적인 공헌 덕분에 묻힌 사실이 하나 있는데 화폐론과 금융학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인물이다. 화폐론에 대한 그의 연구 성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귀금속 화폐의 가치는 귀금속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아닌 다른 재화의 상대적 교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 유통되는 금화 또는 은화의 양이 2배로 증가하면 물건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화폐의 양은 2배로 오른다는 것이며 이는 즉 통화량이 2배로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수십 년 후 대항해 시대의 도래로
아메리카에서 대규모의 금과 은이 유입되면서 유럽 전역의 물가가 폭등하는 소위 가격혁명이 발생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옳았음이 전 유럽적으로 증명되었다. 다만 천문학에서 그의 업적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의 어원이 될 정도로 크게 주목받은 데 비하면 화폐론에서의 업적은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폐론 분야에서 그의 업적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이미 많은 이들이 경험적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명확화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시 상인들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바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귀금속 화폐의 가치가 다른 재화와의 상대적 교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통화량의 증감뿐 아니라 상품의 양에 따라서도 그 교환 가치가 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금화의 미래에 비유하여 설명하자면 상대적 가치, 즉 희소성에 의해 어느 도시에서 유통되는 금화의 양이 늘어나면 많은 금화를 줘야 같은 양의 밀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유통되는 금화의 양이 줄어들면 적은 금화를 주고도 같은 양의 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도 보면 그 도시에서 유통되는 밀의 양이 늘어나면 같은 양의 밀을 주고도 적은 금화밖에 얻을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유통되는 밀의 양이 줄어들면 같은 양의 밀을 주고 많은 금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똑같은 뜻이기 때문이다. 이걸 더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자면 풍년이 들면 밀값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면 밀값이 오른다가 되니 상인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 다만 당시 상인들은 이 시대 교양인의 필수 요소인 라틴어를 잘 몰라서 이걸 논문으로 못 썼고 돈 벌러 다니기 바빴던 탓에 연금술적인 신비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영원불멸한 진리의 상징인 황금은 그 자체로서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에 금화 역시 그에 따라 불변의 가치를 지닌다와 같이 요상한 헛소리를 하는 이론가들의 대가리를 깨주지 못했을 뿐이다. 화폐론에서 코페르니쿠스의 견해가 현대 경제학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당연한 사실인 만큼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전혀 모를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았다는 것. 다만 중세의 유럽 사회는 장기간에 걸쳐 물가나 통화량의 변동이 거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비주의적 망상이 허튼 소리라는 것이 얼른 실감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크라쿠프 대학교에서 천문학을 블로냐 대학교와 페라라 대학교에서 신학을, 파도바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사제이자 공중의사, 천문학자, 경제학자로 일했다. 하여튼 그러고 달의 앞면에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코페르니쿠스 충돌구가 있다. 이 달 보면은 이 다른 행성들과 이 충돌한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많이. 그걸 이제 분화구라고 하는데, 달에는 이렇게 분화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에 있는 분화구, 그 많은 분화구 그 중에 하나를 이 코페르니쿠스 충돌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끝났습니다. 지금 35분을 경과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